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사회를 맡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책임연구원 정효선입니다. 금일 포럼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랑 사회를 맡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희영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하는 만큼 강의보다는 같이 좀 토론을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라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경기도 감염병 취약 집단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 취약 집단 시설이라는 곳에서의 유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감염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이 확진자들이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또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병상 자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코로나 다른 곳으로의 전파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PPT 띄워주시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 상황 얘기 드리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거주용 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 집단 발생 사례로는 마스터플러스 병원, 광주 SRC자율병원, 어르신 세상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라파엘의 집 같은 장애인 시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숫자를 보시면 입소자 대비해서 거의 50명 넘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고령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취약시설의 대응 전략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오늘 좀 토론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좀 변경해야 될지를 좀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 확대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라고 하면 현재 요양병원하고 장기요양보험 환자들이 있는 입소자들이 있는 요양시설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증상자 모니터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로 대책이 이 두 군데에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요양병원과 거의 비슷한 환자군이 있는 재활병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요양시설 말고도 장애인 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첫 번째로 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쉬기와 검사 받기가 왜 안 되는지를 좀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이제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분의 증상이 언제부터였는가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 것 그리고 집단 시설에 있다면 그 집단 시설에서 검사를 하게 하는 것들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일상적인 감염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 시설은 기본적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또 한 번 확진자가 생기면은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런 시설에서의 감염 관리가 굉장히 많이 취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이제 문제가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염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정기적인 스크리닝.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런 집단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10월 11월에 거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 명 정도 종사자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사를 경기도만 10만 명이거든요. 그럼 전국에 한 수도권을 했을 때 수도권에서 한 20만 명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대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디테일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노숙인 장애인, 또 그다음에 재활병원. 여기서 빠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빠진 건 뭐냐면 일반 병원 중에 그러니까 중소병원입니다. 중소병원 감염 관리는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실제 그 유행이 벌어졌을 때 보면 중소병원도 거의 이런 병원들하고 유사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중소병원까지 포함시키기엔 저희가 너무 많이 확대가 돼서 일단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유증상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유증상자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존의 그 건보공단에서의 그 입력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파악한 문제점은 뭐냐면 그 보고 시스템에는 모두 제로라고 나옵니다. 제로라고 나오는데 경기도에 지금 종사자만 10만 명인데 종사자 10만 명이 하루에 제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제로가 나와서 그거의 리얼 버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건보공단이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시도보건소 담당자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모니터링 로그인해서 자기 거를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버전과 이 보고 버전이 일치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서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리얼 상황 반영이 가능할 것인가. 저희가 따로 그 담당자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실제로 이 수치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매뉴얼을 만들어드려야 이게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 그러니까 시설 쪽이 한 4,000개 됩니다. 근데 이 4,000개를 도 자체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시군 담당자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시군 보건소도 굉장히 많이 바쁜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요양병원은 이게 좀 참여가 가능했던 게 요양병원이 올해 2월부터 그 감염 관리자를 두고 교육을 받았을 때 감염 관리 수가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병원을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 가장 불만이 우리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저기에 참여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얘기는 실제로 만약이라도 한번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받는 피해가 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셔라라고 하지만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감염 관리를 위한 건데요. 세 번째 국지는 감염 관리를 위한 건데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감염 관리 교육 지원단이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준비 중이고 아마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런칭을 시작할 건데요.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이었던 게 감염 관리를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고 뭐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오프라인 교육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장소에 가서 실제 코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을 해주고 이걸 이렇게 고쳐라라고 하나하나 해주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항상 너무 많은 숫자의 시설과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했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직들을 보시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전문교육단 전체 사무국을 맡고 경기도 6개 의료원과 성남시 의료원 총 7개 의료원이 권역 그 사무국을 맡습니다. 권역 사무국을 맡아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그 지도를 하실 분들을 저희가 교육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좀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감염관리 전문가들이나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들이 가서 그 일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보다 조금 더 소위 낮은 레벨의 분들이 가서 단순화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로 이 부분들을 그 코칭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사무국이나 이런 곳에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해결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장 교육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 그 시군별로 있는 사람들을 그 현장 교육자를 교육하는 역할을 전체 사무국과 그 권역 사무국이 맡고요. 시군교육단에서는 현장 교육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아니라고 해놓은 게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이어서 아직 보건소에는 정식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좀 더 다듬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군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최소 한 분 정도는 이걸 참여를 해주시고 또
시군의 복지 쪽의 시설 담당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최대한 의료인이면 좋겠지만 의료인이 아닌 복지 쪽, 사회복지 쪽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챌린지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그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 전수검사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10만 명쯤 했는데 여기서의 좀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오타 났는데요. 이 검체 채취가 10만 명이 되려면 정말 죽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체 채취 시 인력 지원을 이제 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검체 채취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방법 문제들이 있고 이걸 좀 더 상시적인 지원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가 가능할까? 채취 인력도 마찬가지고 보안연은 이미 검사 역량을 더 이상 다시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사 방법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것들이 를 쓰지 않고서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속항원 검사는 아시다시피 그 중앙 정부의 지침에도 양성이 나와도 PCR, 음성이 나와도 PCR이라고 권고를 했고 유증상자에 한해서라고 검사를 얘기를 했고 프레벌런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딜레마로 작용을 합니다. 유증상체 실수 있고 검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지금 취약노동자들의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진단 개피,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에서 그 유증상자 검사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와 또 이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지금 경기도에서 좀 준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총 7분의 토론자들이 의견과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10분 조금 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총 이제 3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1시간 반, 90분 동안 얘기를 할 겁니다. 토론을 할 건데 가능하면 한 번씩 얘기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토론회들이 다들 그냥 혼자 발표하고 끝나고 토론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7분의 토론자 중에 경기도청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김탁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탁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주제는 되게 삭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애쓰고 계시고 되게 어려운 문제고 코로나 19가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는 이제 대상들이 지금 이곳에 이런 시설들에 있는 분들인데 일단 무증상 감염이 워낙 이제 이슈가 돼서 크게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유증상 감염을 잘 심텀 베이스 스크리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상자 모니터링하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제 유사한 케이스가 사실은 환자 안전 관리에서 낙상 사고 같은 것들이거든요. 워낙 이제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뭔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하는 걸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낙상 사고 보고 자체를 조금 독려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수준의 낙상 사고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환자 안전 그러니까 그런 질 관리 QI 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보고가 일정 수준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아픈 사람이 생길 텐데 전혀 없다는 거는 보고 자체가 작동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고가 일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특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픈 게 이게 죄가 아니니까요. 아프면 빨리 발견해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가서 들여다보고 감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느는 곳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는 게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결국 검체 채취나 감염 관리 교육이나 이게 뭐 지자체 하나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응급으로 가서 대응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응급 대응은 지자체에서 어떤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저희가 중소병원 감염 관리랑 관련돼서 네트워크 만든 것들이 계속 이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런 장기 요양시설이나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계속 확대해가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 결국은 그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이런 곳이 중심이 되고, 그곳을 연결고리로 해서 어떤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면 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런 대응을, 상시 대응이나 응급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오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런 급성기 병원들도 사실 인력이나 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응을 나가려면 하던 일을 가뜩이나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가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설득해서 거기 가서 도와줍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인력을 뽑으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그 감염 관리료에 대해서 그런 이제 주변 병원에 대한 지원, 주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에 대해서 감염 관리료를 추가로 준다든지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다든지 해서 그 인력들을 채용하고 그런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 지역의 검사를 뭐 당연히 보안에서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병원급에서 그 일부 검사들을 나눠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진단 검사 같거나 이제 각 병원의 검사실 역량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도 참 각 병원들이 지금 유니버설 스크리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력이 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씩 그 나눠서 그 검사들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시설들이나 병원에 다 노동집약적인 이제 산업들입니다. 다 인력으로 해결이 가장 많은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인력을 최대한 적게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병원이 돌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여분의,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모든 그 정확히 그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상황으로 병원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로 뭔가 부담을 하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엑스트라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일종의 뉴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고, 근본적인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대응을 하더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유행이 커지게 되면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검사들 열심히 하려고 이제 지금 스크리닝을 하지만 스크리닝 해놓고 이 환자들이 갈 데가 없으면 결국은 스크리닝 하는 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코호트 격리되고 그 뒤에 수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갈 병원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서프레이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가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포커스 프로텍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하고 있는 서프레이션에 대해 유지를 하면서 인핸스드 프로텍션 쪽으로 가면 모를까, 포커스 프로텍션으로 가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용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포커스 프로텍션조차도 잘 안 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메르스 끝나고 나서 이제 급성비 병원에 대한 감염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이제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이제 급성기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요양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 같은 것들의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다른 시각의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탁 교수님이 오히려 유증상자 보고를 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자. 그 다음에 민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대응 체계를 좀 만들자. 거기에도 인센티브 내지는 보상, 뭐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뭐 그 한국형 뉴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쪽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그 취약 시설에 대한 것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서프레션과 이네스트 프로텍션이 필요하다. 포커스드 프로텍션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고, 감염 관리 일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순천향대학교 한수아 교수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수아 교수님은 발표 자료가 좀 있어서요. 그거 보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염병 취약 집단 시설 중에 코로나19 대응 감염 관리 전략 부분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연초부터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염병 취약 집단 시설, 특히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우리가 올해 초만 해도 이런 지침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좀 대응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집단에 대한 지침이 어려운 부분은 꼭 제공해야 되는 그 필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면 이 서비스 제공을 좀 중단해야 되는 약간 이런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어쨌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감염 관리를 할 때는 크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환자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또 시설에 뭐 입소하고 계시는 분, 또 거기에 방문하시는 여러 직종들, 또 근무하시고 있는 이제 직원들, 그리고 이제 무생물인 환경,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저희가 감염 관리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지침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이런 지침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시절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용으로 상황별 대응 방안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급한 시기에 내놓은 것 치고는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알찬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뭐 소독과 환기에 대한 부분은 업데이트된 지침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요 시나리오 이후로는 개정된 판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간 중에서는 아직도 2월 20일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계시는 아주 잘하시는 곳도 계시긴 하지만 업무가 너무 바쁘고 대응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를 좀 몇몇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부도 홍보를 하고 지침도 이제 나왔지만, 이 지침이 잘 지켜주려면 여기서 소독을 3번에 걸쳐서 하면 누가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기를 시킬 수 없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소독제를 보면은 에탄올이 주로 환경 소독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에탄올은 넓은 부위의 표면에는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유기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소독 효과도 없고 해서 또 환경 소독제의 선택 부분도 좀 잘못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데, 이제 그 뒤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정신의료기관 지침을 보면 이게 이제 2-1판이 마지막인데요. 4월 28일 날 나온 게. 근데 이 이후로도 지자체 대응 지침이라든지 집단 방역 지침은 계속 이제 8월 20일자, 뭐 11월 11일자 개정이 된 건 있기는 하지만, 또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지침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1일 점검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그냥 관리 방안 중에 협력 체계나 뭐 이렇게 뭐 점검하는 내용 중에 뭐 환경 관리 점검 내용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방역이 중요하다고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칫 또 이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쪽에 뒤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준수 사항이라고 요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는 뭐 시설 관리나 뭐 종사자 관리, 환자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 관리에 이제 뭐 환경 관리를 철저하고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라는 거는 강제성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잘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기 같은 경우는 환기 시설도 없는데 환기 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 맞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요양병원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은 이 협회에서 굉장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버전 이제 4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고 9월 4일자가 마지막 대응 매뉴얼인데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그냥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침은 있지만 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공통사항이라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요양병원 대응 매뉴얼을 보면 그 시설에 맞게 조금 각색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하나에 이제 모아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감염관리 담당자는 뭐 다음에 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담당자가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런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침은 있는데 좀 지키기 어려운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곤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조금 예전 연구긴 하지만 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게 업무 수행 시 어렵냐고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역량 부족.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재난 상황이 되면은 대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없는데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가가 제일 문제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전문 인력의 확보는 어렵고 이제 그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감염관리 업무 수행 시 전문성의 부족이 계속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방법이 없지만 이제 요새는 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또 지원이 돼서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아직 자문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칠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제까지 나온 지침의 개정 내용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잘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환경위생 관리 부분을 보면 누가 할 것인지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나와 있는데 물론 알아서들 잘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게 또 없어서 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면 현재 이런 맞춤형 서비스 아까 교육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감염관리 대응을 위한 정말 이게 제공할 상황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2월달에 청도 대남병원에 감염관리 자문 나갔을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가천대 유소영 교수님과 함께 자문을 나갔었는데 일단 환기의 지침이 있으나 여기는 환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철망이 되어 있지만 문을 열 수 없고 밀폐된 구조고 그냥 이렇게 햇살은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는 환기도 할 수 없고 게다가 소독을 하려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닦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함이 있고 뭐 침상 간격 유지 지금 우리가 지침을 제시한 어떤 것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다문을 나가고 그때 91명의 확진자가 있었을 때 이 환경은 환자들이 있기에 적합한 곳도 아니고 직원들의 안전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옮겼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건에 맞는 그런 지침이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 대응 체계는 현재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거는 많지 않겠죠. 물론 다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어떤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잘 지켜오고 있다고 보고는 되겠지만 또 문제가 터져서 점검을 하다 보면 또 허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지침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침의 뒷부분에 이제 첨부에 대한 내용이 보면 환경 소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문 소독 업체에 위탁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전문 소독 업체가 물론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는 업체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K 방역이라고 보면 계속 이렇게 어떤 분무기를 들고 바닥에 소독제를 뿌려대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막차 종착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방역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장애인이나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거나 그러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뭐 흡입을 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분도 이제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분무 정도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실제로 사람이 많이 손을 잡는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방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또 이분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그 소독과 관련된 그런 법령을 살펴보시면 소독업에 관련된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연막 소독기나 분무기를 갖추어야만 이게 허가가 되거든. 시설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 현행 법령에서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나 여러 이제 집단 이용 시설을 뭐 전반적으로 다 방역을 할 일이 이제까지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로 뭐 조류독감이나 이렇게 다른 방역의 형태로 많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이런 방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소독을 쉽게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구리가 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리 표면에 4시간밖에 생존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 때문에 구리로 된 코팅 필름들을 많이 이제 표면을 덮긴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인이 이동하는 점자를 가린다거나 이걸 덮어놓고 제대로 닦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안 붙이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개선이 돼서 아예 붙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계속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소독제는 적셔서 표면을 닦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로 나온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펌프형으로 바꿔서 적셔서 닦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올바른 소독제에 대한 홍보를 지난 6월부터 해서 뭐 카드 뉴스도 만들고 동영상으로 배포도 했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방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없고요. 저렇게 지침을 지킬 때 뭐 묻혀서 닦을 만한 어떤 인력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노출된 사람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식은 뭐 무해하거나 무독하다, 뭐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소독제가 없다는 거는 계속 이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무해한 활균 소독제라고 홍보되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선이나 아니면 제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엄중한 처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WHO에서도 저렇게 분무 소독은 금지하는 어떤 포스터들이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저런 분무와 관련된 이미지나 사진 이런 것들은 사용을 좀 금지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저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무를 하면 뭔가 막 바이러스가 뭐 사멸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저런 흡입이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또 언론에서도 좀 그런 이미지를 가려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6월에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어떤 거주 시설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대응 지침들이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은 일반 감염병보다 더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환경 소독을 할 때 약국에서 파는 소독제, 뭐 소독제가 묻은 휴지 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쉬운 표현으로 쓴 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서 소독제 주세요 하면 뭐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뭐 피부 소독제로 환경을 소독하고 있다든지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자문 나갔던 병원에서 환자분이 늘 벗고 계시는 확진자인데 이제 뭐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하라 해도 저렇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의료진 같은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이런 환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병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엔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또 뇌병변 장애인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통한 글자판 이런 것도 일선 병원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지금 이거를 붙여달라고 내려왔는데 붙일 곳이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출력을 해서 비치는 하는데 이제 뭐 많이 오시진 않겠지만 활용을 하거나 잘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특정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만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센터를 위한 감염관리 안내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알찬데요. 여기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에 대한 이제 권장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레벨 D 수준의 보호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도 또 그 옷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입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침을 보면 불필요한 어떤 이제 컨택이 없다면 충분히 뭐 발열 체크만 하는 경우는 호흡기 보호구만 써도 되고 또 2m 이내 그런 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에도 뭐 접촉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뭐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꼭 이제 후드가 달린 전신보호복이 아니라 저렇게 뭐 등까지 덮이는 비닐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다는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렇게 개인 보호구에 대한 그런 포스터가 많이 나왔었는데 초반에 이제 레벨 D 수준의 보호복에 대한 이미지가 전신 후드 보호복으로 전달이 되면서 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입을 때에는 뭐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그런 시술, 그래서 뭐 기관 내 삭관을 하거나 이제 기도 흡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착용을 하면 되지 특별히 이제 뭐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맞는 개인 보호가 사용이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내나 아니면 센터 외에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침을 참고해서 방문 전뿐만 아니라 방문을 하고 있는 동안, 방문을 하고 나서 이런 서비스에 알맞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직원 관리 부분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고 시스템을 갖췄는데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칙을 취약계층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감염관리 지침을 만든 거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취약계층은 아까 마스크를 잘 안 쓴다든지 이런 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잘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우리가 이런 이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하고 또 이제는 방역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 방법의 개선이나 법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번 겨울을 또 잘 지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지침과 실제 차이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침을 못 지키게 되는 차이가 일어난 이유 중에 지침이 여러 가지 보여주셨지만 지침도 업데이트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각 거기 그 만든 데다가 다시 연락을 저희가 해갖고 빨리 업데이트하라고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또 관련된 뭐 법제도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법제도 정비 같은 부분은 정말 따로 진짜 뭐 연구국지를 하나 내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로는 저희 순천대학교 간호학과의 오양순 교수님께서 취약시설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인구 집단이 있죠. 그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은 우리나라 이게 이제 이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잠깐, 네, 넘겨주세요. 자, 간단하게 이제 노인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4% 정도 되는데 2025년도 가잖아요. 그럼 20%
40%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코로나 사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노인들의 일반적인 이제 건강에 대한 뭐 인식 이런 걸 봤는데, 근데 일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건강에 대한 이제 주관적 평가가 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그림은 그 우리 노령은 여자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연도가 지나갈수록 남녀 차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노인 문제가 여성 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자도 동일한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그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에요. 그래서 연차를 보면은 제 1위는 악성 신생물입니다. 캔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도로 올라올수록 이 폐렴이죠. 폐렴의 이 감염성 질병의 사망 원인이 점점 순위가 떨어집니다. 5위, 뭐 6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노인들의 특성을 보면 그 좀 가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비율이 굉장히 낮고 월 평균의 연금 수령액은 61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내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내 주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노인 문제를 보면 굉장히 노령화가 급속화되어 있고 그 노인 인구의 성별 차이가 없어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자기 평가는 한 25% 정도만이 좋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렵다.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인 관계망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 시설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죠. 굉장히 종류가 많고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이용자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인 복지 시설까지 살펴봤고 코비드 19의 이제 감염 현황을 이제 전 세계 뭐 미국, 우리나라 이런 순서 경기도 수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제 환자 수, 사망자 수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한 2.4%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날짜로 전 세계에. 그리고 이제 현황이 보면 유럽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 증가 추세는 가라앉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WHO도 가장 리스크 그룹이 노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도 어제 날짜로 이렇게 발생 환자와 사망자 수를 했더니 한 2.3% 정도 되고 있어요. 2.3%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발생자와 이제 사망자 비교인데 발생자들은 젊은 층에 많아요. 20대에서 한 60대가 많은데 사망자를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노인층에서 많은 거죠. 노인층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이 굉장히 심각한 노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10명의 사망 중 8명이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더 85세 이상인 거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훨씬 더 높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중환자실 이용률이나 뭐 사망률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2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현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발생자 수, 뭐 사망자 수 이렇게 나와서 한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시면 이제 연령별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 치명률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령층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전체 확진자 중에는 한 2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에 94% 차지하고 치명률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상당히 높죠. 그렇죠? 20% 이상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기도 사이트도 봤더니 상당히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연령군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이 어디서 주로 사망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다 보면은 노인 집단이죠. 노인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망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현황도 보면 위중증이 이제 우리나라 어제 날짜로 보고인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노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노인들이 평소에 하는 감염 관리 수행도에 대한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셜 컨택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접촉한 장소나 기간 그 접촉 빈도 주기를 따라서 보면 이 파란색 바가 좀 눈에 띄시죠. 이게 피지컬 컨택이에요. 그 노인들은 보면은 그 사람과 접촉할 때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초록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제가 한 건데 일반 성인들은 접촉 장소나 그 기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일반인들은 그냥 그 non physical contact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일상적인. 근데 노인들은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페이스 컨택인데 이제 코가 눈에 띄시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은 코를 굉장히 많이 만지세요. 눈, 코, 입 중에서 코를 많이 만지시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그 점수인데 눈에 띄는 거는 그 커핑 에티켓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낮아요. 마스크 사용하는 거 아까 우리 한 교수가 사진도 보여줬지만 굉장히 그런 게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취득원이 어디냐면 주로 텔레비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분들이 이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감염 관리 이런 노인 시설에 감염 관리 간호사의 요구도나 이런 직원들의 수행도 보면은 자가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수행도도 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어떤지는 우리가 이제 실태조사 연구 수준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감염, 코비드와 관련된 감염을 정리를 해보면 노인의 감염자 치명률이 매우 높다. 특히 노인 요양병원 이런데 신체적 접촉이 높고 감염 전파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고 인터넷 이용률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해 있는 곳에 그 감염 관리 자원이나 시설 이런 거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외국의 연구에도 보면은 노인들은 우리는 굉장히 노인들의 그 코비드 19에 의한 감염이나 사망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시니어 리빙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방문객 제한하고 오늘도 우리 열 체크한 것처럼 그런 거 체크하고 하여튼 이런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림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걸로 제시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에비던스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몇 가지 보이시죠? 노인이 그 감염에 대한 인식과 수행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때문에 이제 노인복지시설 감염관리 현황은 열악하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자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감염관리 활동 차원에서도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직원들, 노인을 케어하는 직원들도 필요하지만 노인들 스스로 셀프 케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런 교육을 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뭐 상시 틀어놓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염 관리의 자기 독립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이게 마스크 쓰라고 해도 잘 안 쓰고 꼭 코 내놓고 쓰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나 습관 이런 굉장히 그 교육과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위생, 기침 에티켓 정말 안 지키시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할 때 불필요한 접촉,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만지기 좋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이런 그 액티비티들이 노인들이 감염 원래 리스크 그룹인데 그 행위도 리스크한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 관리 시스템인데 이거는 아까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반복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뭐 R&D 연구든지 해서 그 실제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감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지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이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어떤 서포트 전문적인 서포트를 많이 해주면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우리 김 교수님한테 이제 동의하는 게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위생 수준 전반적인 위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상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쪽에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항시 순위생하고 그다음에 커피 에티켓 지키고 그런 식사할 때도 위생적으로 하고 하는 것들을 준수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염관리 시스템은 이제 실태 파악 차원에서 현황,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된 가이드라인 좀 더 차별화. 근데 가이드라인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거로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 시스템 인력과 지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그 환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우리도 많이 그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감염 예방 지침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덤으로 얻은 게 인플루엔자가 없는 거예요. 인플루엔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아주 반 이하로 줄었고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혀 분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주 전반적인 그 위생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현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가 놓쳤던 그 노인들 스스로의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 그 부분도 좀 그렇게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그 뉴노멀 얘기하는데 이게 뉴노멀이겠죠. 기존에 이제 이런 그 감염 관리가 잘 안 되던 것이, 그리고 개인 그 감염 수칙을 잘 안 지키던 것들이 이제 뉴노멀이 돼서 완전히 정착이 돼서 코로나가 끝나도 모두들 기침 예절을 지키고 손 씻기를 잘 하는 그런 새로운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진짜 현장에서 오셨습니다. 베스트힐스 병원 병원장님이신 강성민 원장님께서 현장 얘기와 또 저희 전략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강성민입니다. 예, 말씀처럼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제목이 경기도에 있는 감염병 취약 집단, 그러니까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집단으로 많이 모여 시설 계신 곳이 요양병원이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말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 저희 병원 현장 상황을
주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모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두들 걱정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은 바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 실제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운영 자체를 정말 중지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긴장하고 있고 요양병원을 지금 그 매뉴얼을 만들고 계신 요양병원 협회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고 현장 상황을 계속 반영해가면서 만들고 계십니다. 네, 주로 현장 얘기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요. 저희는 단독 건물이라 입구가 하나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상가 건물이라거나 이런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랑 또 다른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첫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 결정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종사자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게 처음에 3월 달만 해도 저 이게 되게 힘들고 실제 과연 가능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11월이 되고 나니까 마스크 벗으시면 환자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옆에서 마스크 벗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저도 이제 손 씻기 안 하면은 간호사분이 옆에서 쿡쿡 찌르시고요. 예. 이제 많이 인식들이 정말 코로나 이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중요한 건 인원 및 시설 통제입니다. 예.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오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최소 필수 인원 빼놓고는 가능하면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환기 및 소독 방역 관리를 따라 병보 단계별 따라서 방역 수준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 통제부터는 이제 뒤에 저희 병원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면회 금지라고 써 있고요. 그 간병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외국 분도 계셔가지고 그에 맞춰서 다른 언어로도 써놓고 출입구가 딱 하나고요. 원래는 후문도 있고 다른 문도 있지만 전부 다 출입구를 봉쇄한 다음에 정문에는 저렇게 누가 봐도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오늘 아침에 사진 찍은 저희 병원 원무과 직원분이신데요. 직원들은 안면 인식 시스템을 이번에 달았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전에는 없던 자리에 안 계시던 분이 새로 이제 병원에 계신데요. 저기서 들어온 직원 외에 다른 분들은 여기서 장부와 체온과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적고 이 히스토리를 파악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직원분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에 2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저 장부에다가 써서 빠지는 경우에는 부서장한테 연락이 가고 그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다시 또 챙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쓰고 있는 문진표고요.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장부입니다. 네. 다음 면회 신청서이고요. 면회는 뒤에 비대면 면회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대면 면회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면회를 전화상이나 아니면 서류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위로 면회가 이루어지거나 예약 없이 면회하는 것은 지금 막고 있고요. 면회를 신청하시면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면회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하고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예약 스케줄을 잡아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간병 인력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간병 인력 중에 상당수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부와 차단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간병인 분들의 가족이나
이런 다른 지인분들을 만나는 거를 저희가 막았습니다. 예. 그리고 간병인 분이 퇴사하는 경우에 신규 간병인을 구인해야 돼.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예. 최소 2주 관찰 기간을 가진 분을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런 분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들어오시는 분이 안 계시고 한국에서는 퇴사하는 분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실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키긴 했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이 간병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고요. 예. 다음에는 저희 실제로 이번에 추석 때 면회를 휴가를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휴가를 못 보내드렸어요. 예. 자그마치 8개월을 못 가셨는데 예. 참 지키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신규 간병인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의무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문객 통제 및 보호자 면회 제한입니다. 이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화한다, 최단시간한다, 비대면으로 한다. 예. 그래서 보시면 저희 면회를 대신에 좀 더 자주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화상 전화를 저희가 사용해서 초기부터 사용했습니다. 이게 시작하고 한 달이 넘어가니까 아마 코로나 블루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얼마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 약제가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 상당수가 뭐였냐면 사실은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계신데 원래는 그래도 매주 한 번씩 가족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환자분들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요. 예, 밖에서 가족은 한 번도 못 옵니다. 무려 9개월을 지금 그렇게 못 만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우울해지시고 예, 그런 상황을 저희가 최소한 해보려고 저희 태블릿 그것을 통해서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인지가 떨어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서 얼굴 뵙고 인사하고 아까 노인분들 스킨십 좋아한다 하셨는데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가는 게 굉장히 큰 인사 나누고 하는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저희 이번에 새로 만든 그 비대면 면회실입니다. 예. 그 보시는 것처럼 천막으로 처음에 만들까 하다가 아무래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 저희가 아예 비대면 면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은 아예 병원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병원 현관 밖에 있는 면회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물론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본인이 병원까지 오는 거에 큰 문제 없고 확인한 다음에 오시면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저 가운데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자그마한 창이 있죠. 예, 그 창 옆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예, 그 전화기를 양쪽에서 들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보면은 정말 짠합니다. 예, 그 막 유리창을 치세요. 예, 그리고 막 오시고 그 끝나고도 막 못 일어나세요. 예전하고 정말 다른 면의 풍경인데요. 다행인 거는 저희가 보호자분들을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문자 많이 보내드려요. 예, 뉴스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환자 소식을 대신에 이렇게 수시로 주치원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좀 더 전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궁금하시고 답답하고 불안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라포도 많이 깨지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컨택을 결국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 보시면 지금 당연히 자원봉사자라든지 외부에서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던 분이라든지 현장 실습하러 오시던 분들은 다 통제되어 있고요. 식사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예.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일단은 식사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고요. 예. 최대한 사람들이 적게 드문드문 올 수 있게 했고요. 식사 시간을 조정해서 밀집을 최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벗으세요라고 하는데 참 냉정하죠. 그래서 그 식판 들고 가서 앉아 있다가도 밥만 먹고 누구 기다릴 때 있잖아요. 말만 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 쓰라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요.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엔 당연히 손위생이 있고요. 대화 자제하는 멘트들이 다 있습니다. 영양사님이 계속 관리하시고요. 사진을 먼저 보고 다시 넘길게요. 사진이 뒷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식당 한쪽 사진입니다. 네, 앞에 아크릴판을 대가지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동안에도 조금 덜 위험도를 줄일 수 있게끔 했고요. 가능하면 한쪽에 앉아서 벽을 보고 식사하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앞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래 진료는 굉장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과 간병사님들은 실제로 어느 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나가시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컨택이 없는 분들인데 이 문제는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많이 우려가 되는 경우여서 외래 진료는 실제 많이 좀 줄어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환기와 소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무 얘기를 일선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교육을 받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업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환경 소독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교육이 특히 대국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세탁물 관리 전보다 더 엄격하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의료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이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입원하실 때 이제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전한데 외부에서 새로 오는 경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번 시에 일단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해서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일정 기간 관찰을 하고 일반 병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여기가 이제 격리실이 아닌데 여기 격리실이 아니거든요. 여기 4인실이나 3인실이나 비어있는 병실을 어쩔 수 없이 새로 신안이 오시고 그분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할 때 이렇게 계시게 합니다. 코호트 병실 또는 코호트 병동의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코호트 병실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전원 오시는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으로는 이제는 안 보내시더라고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입원 자체를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고요. 무증상자인 경우에도 저희는 꼭 검사를 확인하고 오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3차 병원에서 대부분 검사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급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전화하는데 대부분 다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검사 결과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 소견서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고 이것도 예를 들어 검사한 지 2주가 지났다, 1주가 지났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최단기간 하루 이틀 결과까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증상이 있을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직원 관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입사 시에 코로나19 검사 하고요. 특히 간병인의 경우는 신규 배치하기 전에 보건소를 통해서 의무 시행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100%다 진단 검사 의무화를 잘 따라주고 계시고요. 처음에는 반발이 좀 있었어요. 간병사님들이 다 아무 증상 없는데 누구 만나지도 않았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서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근할 때 한번 체크하고요. 출근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일단 부서장한테 먼저 보고합니다. 근데 부서장이 상급자한테 더 보고하기 전에 일단 본인이 선에서 출근을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근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 출근하신 분들은 외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아까 보신 데서 그리고 다시 점심시간 한 번씩 근무지에서 다시 현관으로 와가지고 일부러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주말 공휴일의 활동파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저희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치료실에 계신 직원분들은 다 20대 30대 분들이 많으세요.
경조사 저희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본인 경조사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떡하냐고. 예. 이게 정말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정말 필요한 일 말고는 가능하면 이제 외부 모임을 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부에서도 내부의 모임조차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내부의 모임들 옛날 전체 조례가 있거든요. 병원에 전체 조례가 있으면 이제는 그냥 부서장 몇 분만 모여서 띄엄띄엄 앉아서 공유하고 다시 부서 가서 이제 전파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 전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단톡방을 활용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행해지는 필요한 단체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유증상 시는 당연히 자가격리이고요.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은 사전 연락 후에 출근하지 않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업무 빠지는 경우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업무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아주 애매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정말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안 나왔을 때 오히려 격려받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보를 올려준 병원에다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프다고 빠져 이게 아니라 그래 조금만 아파도 병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직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그런 계속적인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이제 어제자네, 오늘자인 것 같네요. 예, 오늘 확진자 확산세 급증하고 있으니 뉴스를 배포합니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병원 전체 단톡방에 나간 내용이고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교육 상시 체계가 있고 일단은 가능한 대규모 집체 교육이 안 된다라는 게 좀 능률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집체 교육을 하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동영상 교육을 하자이고 경기도 공보단에서 교육 영상을 또 플랫폼을 통해서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더 아주 부서별로 예를 들어 재활 치료실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영양실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좀 다르고 또 앞에서 직접 그 업무과에서 외부인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교육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오기 전에 좀 받고 왔습니다. 네. 보호자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환자분 상황을 알려드릴 때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 공보단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걸 통해서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자료들이나 저희 상황들도 진짜 발열 환자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뒷부분은 그냥 저희가 요양병원 협회에서 만든 최근 매뉴얼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공유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현장에 쓴소리를 들으려고 모셔왔는데 너무 모범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놓쳤다기보다는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가 간병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만약 아까 제가 발표드린 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 간병인 분들은 어떻게 또 교육을 할 거냐. 왜냐하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의무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좀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드백 주신 교육이 좀 더 상세화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역시 이제 우등생들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원하시는데
이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아까 뭐 심플하게 만들자라고 했지만 또 이렇게 앞서가신 쪽에서는 좀 더 상세화가 필요하고 그거를 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5번째 토론자는 저희 군포시 보건소장 김미경 소장님이십니다. 저희 보건소들이 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시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도 3월에 또 집단시설, 노인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집단 발병이 있었고 또 최근에 10월에 중소병원에서 발생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던 부분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발생 자체를 막는 예방이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 뭐 최근에 보면 70명의 환자가 나오는 시설들을 보면 사실 첫 번째 환자로 인한 발생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코호드 격리 이후에 사실 코호드 격리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뉴스에 나올 때 코호드 격리를 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사실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로 인한 2차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취약 시설에 최근에 경기도는 재활병원들이라든가 또 이제 추가로 시설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장을 가보니 중소병원도 취약한 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한 거는 방문객 관리가 사실 거의 안 되고 있다. 이제 요양병원은 앞에 병원에서도 뭐 면회 금지라든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재활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뭐 제가 깜짝 놀랐는데 확진자 발생하고 나니 뭐 드나드는 사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제야 환자가 발생했다니 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시설 특히 이제 병원보다는 노인 요양 시설이 더 문제가 많이 될 텐데요. 그 공보단에서도 교육 지원단을 마련해서 현장 교육 하신다고 하니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에 확진자 코호트 격리와 함께 한 달 정도를 코호트 격리하고 이제 종료가 됐었는데 그때 끝나고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는 집단 시설 관리 반을 따로 간호사 4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을 겪고 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 관리자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설 같은 데 보면 의료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염관리 매뉴얼은 배포되어 있으나 매뉴얼을 과연 읽기는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이후로는 최근에는 워낙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해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서 현장 교육은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때 3월에 그 팀을 구성해서 직접 현장으로 그 복지부서랑 같이 나가면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주요 시설은 직접 교육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방문을 하면 시설에 사실 거부감이 좀 있어요. 바쁘고 하기 때문에 점검하러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감이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교육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이제 구성을 해서 각 보건소마다 팀을 만들어서 함께 교육을 해나가면 좀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 감염관리 교육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손소독 사실 손을 씻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 세정제를 이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의 입구 그리고 베드마다 둘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설에서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를 알아도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소독제 지원이라든가 최소한 그런 것들이 같이 지원이 됐을 때 생활 습관화해서 손소독과 마스크 쓰는 것들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설은 결국 종사자로부터의 감염이 촉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종사자들의 감염 관리 교육 외에도 퇴근 이후에 생활 수칙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발생한 사례들 있죠. 최근에 계속 사례들이 나오고 뭐 여러 도시들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또 보건소 그리고 복지 파트를 통해서 또 이제 시설들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그 요양병원의 신규 입원자 그리고 신규 간병인 그리고 요양시설의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보기에 빠진 부분이 요양시설의 신규 종사자죠. 요양보호사라든가 신규 종사자가 진단검사 의무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무 대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시는 아까 3월에 집단 발병이 있었던 이유로 이제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요양시설 신규 종사자 모든 종사자입니다.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뭐 운전을 하시는 분, 사무직까지도 시설에 들어가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일제 검사 이후로 2주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왜 신규 종사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가 없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들도 좀 확대하기를 좀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단장님 얘기하셨던 주기적인 선제 검사가 이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일제 검사로 10만 건을 하고 확진자가 2명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하기를 제가 해석하기는 10만 건당 2건이 나온 거면 이 일제 검사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중대본에서는 확진자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수도권이 2주에 한 번 해달라는 요구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 보고 해석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속항원 검사가 사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선제적 검사에 사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중대본의 입장은 그런 쪽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설 내 발생했을 때 그럼 더 이상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시설 내 그리고 병원 내에 있는 퇴원하기가 가능한 사람들을 퇴원 혹은 퇴소해서 자가격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자택격리를 하도록 보호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보아도 보호자들이 사실은 어렵죠. 그분들이 요양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자택으로 가시라고 했을 때 거부가 심합니다. 한 명도 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조정해서 코호트 격리를 사실은 했는데 환자가 물론 역학적으로 뭐 판명이 된 건 아니지만 1차 환자로 인해서 계속 감염이 잠복기 이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에 나온 건지 아니면 계속 2, 3차 교차 감염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실 교차 감염의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코호트 격리는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코호트 격리의 문제는 교차 감염으로 인해서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고위험군 고령의 환자들이 추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남천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이제 병원의 환자들은
그 필요시 퇴원을 병원에서 요구했을 때 수능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실 병원의 환자들이 퇴원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의학적인 판단 하에 충분히 집에서 요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을 가서 자택 격리하고 그랬을 때 이제 따져보면 저희는 시설을 코드 격리했을 때는 한 달 이상의 격리 기간이 있었고 최근에 병원을 소산시켜서 최소한 1인 1실로 격리했을 때는 2주 만에 격리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고령의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환자를 소산시켜서 최소한 1인 1실로 격리가 유지됐을 때 코드 격리가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발생하는 초기부터 보건소를 비롯해서 담당 부서 그리고 관계된 시설 그리고 시설의 보호자들이 함께 그 상황을 소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공유해서 초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처음부터 가능하면 소산하고 그 가족들의 책임하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제가 준비한 것 그 외에도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얘기하셨던 중에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거부되는 상황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부라기보다는 사실 이중상자로 왔을 때 당연히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는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물론 이걸 바꾼 다음에 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역학조사가 그 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A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거나 우리 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를 신고를 했을 때 그걸 최초로 인지한 곳에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 역학조사 단계에서 우리 지역구나 시에 실거주자라면 역학조사가 쉽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동선을 확인한다든가 접촉자를 분리해서 접촉자에 대한 그 조치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데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역학조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니 이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그분은 서울에 저기 어디 잘 모르는 분이 그냥 검사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고가 저희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그분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자 할 때 그분의 집은 타시일 수 있고 이제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로 와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보통은 접수 단계에서 묻거든요. 실거주지. 그러면 가능하면 실거주지에 가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생기는 역학조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갈등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과연 이제 건의가 해서 수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다양한 경험이 있으셔갖고 생생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큰 거 하나를 놓쳤네요. 원래 발생 이후 그 관리 부분, 코호트 격리 이거 부분도 저희가 대책에 좀 넣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다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걸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산을 위한 병상 자원 확보, 그 다음에 인력이 항상 부족해요. 그 인력의 확보라는 부분들도 좀 정책적인 과제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뉴스레터 부분이나 뭐 그 제도적인 문제점들 그런 것들 저희가 또 검토하고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선제 검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따로 한 꼭지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다는 얘기 못 하겠지만 다음 토론자이신
그 성균관대 김종훈 교수님께서 아마도 역학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의대 사회학 교실 김종훈입니다. 아마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 저는 좀 많이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요양 시설의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취약 인구 집단인 간병 인력이 취약 노인을 돌보고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쪽을 다 관리를 해야 요양 시설에서의 코로나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런 그 요양 시설의 그런 노인분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사실 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수준의 사실 이제 관리 수준으로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나마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전문적인 그런 요양 시설들이 이제 민간에서 공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질 수준 향상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경기 복지재단하고 이제 자문회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병원보다는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가정형 요양시설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뭐 공기공조 시스템 같은 게 당연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고요. 또 경기도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공기공조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환기에 의존해서 이제 그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아마 그런 공기공조 시스템이 이제 사실 좀 빠르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예산과 엮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아마 그 화재 사건이 한 2번 정도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요양병원들이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강화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환자 그런 병실을 만들면서 아마 공간 이런 쪼개기를 하는 과정에 아마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공기공조 시스템이 없는 그러니까 한쪽만 있고 한쪽은 막혀진 예전에 그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공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혹시 공간들이 본인도 모르게 생성되지는 않았는지 좀 확인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환자분들의 이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이제 10만 명 검사해서 2명의 이제 확진자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클리니컬 모니터링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채취를 할 거냐 결국 채취는 이제 의료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을 이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 기관에서 호소하는 피로도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감염됐느냐보다는 사실 그 공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상적으로는 10만 명을 갖다가 반복 측정 2주 간격으로 반복 측정을 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채취자 그런 검사 기관 피로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일종의 이제 풀링 스터디를 하되 그걸 갖다가 이제 환경 검체 채취로 좀 대신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만 명 중에 2명 정도 수준이라면은 주변에 특히 환경 검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꼭 의료인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채취자에 대한 그런 요구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간병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요양 노인분들이 계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환경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를 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뭐 층별로 작은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전체 시설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해서 풀링 검사를 하면은 그 검사 기관 자체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요. 채취자에 대한 그런 요구 수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역학조사관을 교육을 할 때도 똑같은 요구를 받았는데 본인도 환경 검체를 채취해야 되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고 본인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 환경검체 채취 매뉴얼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고 저도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검체를 어떻게 채취를 해야 되고 그런 요양시설에 가서 그러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채취를 할 때 어디를 주로 채취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실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럼 지금 이제 겨울철로 됐기 때문에 이제 환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텐데요. 지금 사실 이제 환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미세먼지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매뉴얼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 이제 시즌이 다가오는데 그 매뉴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면은 창문을 닫고 이제 지내라 실내에서 머무르라는 이제 지침들이 내려오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도 반드시 이제 뭐 한 15분 정도는 환기를 해라. 근데 거기에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루에 2-3번 정도 환기를 하라라는 수준으로 아마 지침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에서는 아마 그거를 집단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시설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1시간에 거의 2-3번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상충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침을 갖다가 좀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냉기류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조 시설이 그 천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바람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또 열 교환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냉기류에 대해서 굉장히 노인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막아달라는 사실 요구를 많이 하시죠. 이거 잠궈달라. 그래서 내가 그 바람을 맞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경기도 신청사를 보니까 벽면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그 급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 갖다 제가 저번 자문회의 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새롭게 그런 걸 보강을 한다거나 이제 신축하는 건물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도 아까 이런 공조 시설 같은 걸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시설을 보완해 위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자체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경기도 감염병 관련 조례를 좀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서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뭐 중앙부처나 지자체 요청을 할 때 좀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들에서 그런 보완을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본인들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뭐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조례는 공공 시설부터 개선하는데 좀 법적 근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환기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결국 이제 그게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순간에 환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춥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일종의 뭐 모니터링 기기 같은 경우에 사실 CO2 농도가 만약에 뭐 기준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CO2 농도가 높아지는 게 결국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한두 명 있지만 장시간 문을 열지 않았을 때 CO2 농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정 CO2 농도 이상이 올라가면 환기를 하라라고 아예 지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하는 그런 도구들이 색깔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적색이 들어오면 CO2 농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 적색으로 바뀌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적색이 들어오면 환기를 해주세요라는 게 소위 말하는 뭐 10분 몇 분 간격으로 해달라보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색깔로 사실 안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도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까지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사실 뭐 군대가 외출을 제한하면은 결국은 그 집단의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사들이 아닌 이런 간부나 장교,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강연자가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도 결국 거동이 안 되시면은 환자가 아닌 간병이나 조리사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학교도 이제 마스크 착용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은 학생보다는 오히려 교사나 그런 교직원들이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아마 요양시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놓친 게 있었네요. 이게 지금 감염 관리가 뭐 다르진 않지만 이제 공간과 환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다른 그 기준과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방법까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로 좀 고민을 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랑 좀 논의를 해야 될 숙제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환경검체 같은 경우도 김종원 교수님 계속 아이디어를 주셨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은 많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WHO에서 3월달에 나왔던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로 검체 채취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좀 모으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는지를 좀 봐서 한국형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전문 채취단이 좀 돌아야죠. 사실은 그런 인력들은 한번 10명쯤 뽑아서 쭉 한번 돌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존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 회의 시간을 못 맞춘 건 전적으로 사회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분이 오버돼서 죄송하지만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가는 토론을 하고 싶었으나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군요. 예, 그래도 혹시라도 꼭 앞에 다른 분들 하신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꼭 하시고 싶은 분은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예. 시간이 오버돼서 좀 죄송한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 코비드 19 관리를 어디로 목표를 둘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라디케이션이냐 아니면 스피드를 늦출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액션 플랜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10만을 했는데 2명이 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안티젠 검사일 것 같은데 안티바디 검사 예? PCR. 예. 그러면 이걸로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성자가 하루에 300~400명 나오면 한 30% 정도가 지금 확인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베이직한 스타디가 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 플랜을 뭐에 근거를 해서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환경 검체 채취도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뭐 아무데나 표면할 거냐 이거 환경 검체 채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감염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죠 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에비던스를 만든 다음에 연구 차원에서 만든 다음에 이게 가이드라인을 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코미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 요양병원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감염 관리 목표는 우리가 이런 프리코션을 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프리코션을 지키면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버하게 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부모님이 노인이세요. 90이고 노인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이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퇴행이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안 되겠다. 면회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이 락다운이라 이 아이솔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바이올런스 생기고요. 우리도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마스크 쓰세요 하는데 그 말이 뭐가 화가 나는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디프레션이라든가 뭐 수사이드 어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코로직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한 문제로는 디펜스 트롬보시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노인들이 그냥 누워 계시니까 운동을 안 하고 프랙처 리스크도 골절 리스크도 많아지고 당뇨 컨트롤도 안 되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지금 굉장히 많이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래서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감염 관리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끌고 오잖아요. 한 17개월 정도 이렇게 끌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벤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타블렛 PC 보여준 것처럼 이제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비디오 콜링 하거나 텔레폰 콜링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제 이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철저히 지키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그 라이프 패턴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리스트릭션을 모든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엄청난 리스트릭션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통사고 리스크 있다고 차 안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 가이드라인도 그 분야에서 자주 행해지는 프랙티스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래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프랙티스가 뭔가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그쪽 입장에서 이제 프랙티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감염 전파를 예방하면서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할까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네네. 제가 역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원래 토론자로 있었으나 지금 자리에 못 오신 도청 의견 발표 얘기도 못했는데 저희 윤덕기 과장님께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환경검체나 CO2 농도 확인, 뭐 요양시설 교육 이런 거에 많이 좀 오늘 나온 것들을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해. 혹시 그러니까 그 금방 얘기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요양병 그러니까 취약 시설의 코로나19 대책이지만 그거에 더 앞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그 균형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코멘트나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 15분 오버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